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이야기들 죽구쇼 시작합니다. 저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조영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따끈따끈한 신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네, 배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인데요. 어제 바른정당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김정은에게 비선 라인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김정은에게 언론에 공개된 라인이 있고 대외적으로 보이지 않는 비선 실세 라인이 따로 있다는 건데요. 주민들의 잘 모르는 김정은의 서기실 3층짜리 건물에 자리 잡고 있는데 모든 부서에서 올라오는 정책을 김정은에게 전달하고 지시를 하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사정과 꼭 비교할 건 아니지만 김정은의 비선 실세 누구일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반기문 총장 귀국 후에 첫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반풍이 예상 밖의 미풍이다. 어떤 결과가 나왔길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31%, 반기문 총장은 20%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결과라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 조사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한 어떤 판단을 유보하는 건지, 정권 교체에 대한 흐름이 그만큼 크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밤에 이루어질 예정인데 삼성 앞에 이런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일면에 헤드라인을 잡았습니다. 네, 미 부패 방지법 리스크가 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국 부패 기업에 강력한 벌칙을 가하는 해외 부패 방지법이 있는데 이거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이게 적용이 되면 미국에서 엄청난 벌금이 우려가 되고 수출 면허 박탈, 공공 입찰 금지, 증권 거래 정지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기업 삼성 매우 외환인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소녀상 갈등 기사를 다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네, 소녀상 갈등이 독도로 번지나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요. 자, 어떤 배경인지 볼까요? 네,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추진한다는 보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일본 기시다 외무상이죠. 기시다 외무상이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일본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는 원래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 비춰봐도 독도에 대한 소녀상 설치는 수용할 수 없다. 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 용납할 수 없죠. 그러나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부각하는데 혹시라도 활용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독도에 소녀상 추진하는 문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한겨레 신문입니다.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일정을 어제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네, 늦어도 2월 초에는 대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네, 특검 수사가 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헌재의 결정도 혹시 빨라지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음 서울신문입니다. 네, 서울신문에서는 요즘 후발 주자들을 이렇게 대선 시선이라는 타이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남경필 경기지사의 공약이 눈을 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사교육을 폐지하는 전두환이 되겠다. 네, 잘 아시다시피 1980년대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과외 금지를 위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에 아주 강한 정책들을 내놨었죠. 그런데 당시에 물밑 음성 과외가 과연 근절됐을까요? 전두환도 못한 과외 금지, 남경필 경기지사는 과연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인데요. 누구의 명예를 추락시켜놓고 무엇 하나로 달래려는 나라. 수수께끼 같은 제목인데 네, 별 4세 명예를 추락시켜놓고 팀장 하나로 달래려는 나라. 네, 지금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입니다.
박 대통령이 방산비리 이적 행위를 지적한 뒤에 통영안 비리 의혹으로 황기철 전 총장 구속이 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 보국훈장을 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그러나 황 전 총장 지금 대인기피증도 있고 중국에서 머물고 있다.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 만나기가 불편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이래도 되는 걸까요? 황 전 총장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곧 보국땅을 밟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뉴스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도 여러 뉴스가 있습니다. 김기춘 실장, 조윤선 장관 어제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귀국을 했고요. 오늘은 또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도 특검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저희 돌직구 뉴스는 어떤 뉴스를 톱 뉴스로 선정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네. 국정농단 일그러진 이대 교수들, 김경숙 학장이죠. 김경숙 학장은 구속 수감이 됐고, 최경희 총장은, 전 총장이죠. 조금 뒤에 특검에 소환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가는 것 같습니다. 이대 비리 국정농단 의혹이. 정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화여대 정유라의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 3명이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남궁곤 입학처장과 유철근 교수에 이어서 어저께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원장이 네. 구속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그 특검 조사에서 계속 본인은 정유라 학생에 대한 입학이나 학사 비리를 지원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법원이 특검의 조사 결과를 모두 받아들여서 어저께 구속이 됐고요. 김경숙 전 학장 같은 경우는 청문회 이제 청문회에 나오면서 좀 다른 전략을 썼죠. 첫 번째 청문회에서는 굉장히 강경하게 절대로 지시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특검 조사에서는 본인의 이제 암투병 사실을 밝히면서 약간의 동정 그런 여론, 그런 걸 호소를 했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구속이 됐고요. 이제 마지막 특검의 칼날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향해 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은 남궁곤 입학처장을 통해서 정유라 학생을 무조건 뽑으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궁곤 전 입학처장 지금 구속된 상황인데요. 입학 전접위원 5명을 불러서 최경희 총장이 무조건 뽑으라고 했다라고 지시를 한 거를 그대로 전달을 해서 실제로 입학 과정에서 정유라 학생이 면접 9위에서 6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합격이 됐죠. 그 최종 지시를 누가 했느냐? 이제 오늘 수수께를 풀 마지막 당사자 최경희 총장이 조금 있다가 특검에 소환이 됩니다. 남궁곤 입학처장이 최경희 총장을 통해서 최순실 씨도 알게 된 그런 걸로 봐야겠죠? 최경희 총장 그동안 최순실을 여러 모임에서 잠깐 봤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2016년에만 수십 차례 통화를 한 사이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물증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져나가기 힘들고요. 최경희 총장이 구속이 되면 이화여대 정유라 입학 및 학사 특혜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말씀 중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들어가지 마시고 얼굴 가리지 말고 다시 출석하는 장면이 지금 생방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뇌물죄 혐의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오늘 이제 영장 실질심사가 있을 예정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참 궁금한 내용입니다. 이재용 전 회장의 경우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어떤 혐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게 지금 재벌 회장, 대기업 회장, 글로벌 기업, 세계 7대 글로벌 기업, 최고, 부회장을 구속까지 꼭 시켜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데,
어떤 결과나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저 얘기는 뭐 다시 하기로 하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 최경희 총장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이제 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예요. 오늘이 일단락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한 게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해서 이화여대가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제공한 거는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그럼 과연 이분들이 무슨 대가를 받았냐는 거죠. 만약에 이 이화여대가 어떤 뭐 교육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대가를 받고서 그 반대급부로 이걸 제공했으면 그나마 말이 되는데 그냥 실세 딸이니까 라는 단 하나의 그 이유만으로 총장부터 뭐 학장, 입학처장, 이제 담당 교수까지 모두가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면은 그거야말로 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 제가 답답한 게 지금까지는 교육부에 대한 조사가 사실은 되게 약했었어요. 교육부가 대신에 어떤 식으로, 왜 이화여대가 이제 집중적으로 그 대학의 각종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제 수혜를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최순실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럼 교육부가 지원하는 단계에 어떤 고리가 있는지는 사실은 지금 뻥 뚫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쪽에 이게 나쁜 일을 한 거는 우리가 다 알겠는데 왜가 빠져 있는 건데 이것만으로 이게 혹시 답이 될 수 있을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다면은 글쎄요, 저는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정유라 씨에 대한 입학 특혜라든지 학점 특혜 이외에 그걸 고리로 반대 교육부에서 뭔가가 어떤 예. 지원을 해줬는지에 대한 예, 부분도 그게 있으면 차라리 말이 되는데 그냥 실세 딸이니까 아무 대가도 없이 유수의 대학이 이런 식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대한 입장에서는 그걸 바라지 않고 그렇게 특정인한테 그러니까요. 특혜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제 구속된 김경순 전 학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 증거만 하더라도 개별 교수가 따기 어려운 정부의 연구 용역 사업들을 수억을 수주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대학에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은 다들 공감할 겁니다. 아무런 배경 없이 그냥 개인의 노력만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정부 용역을 한 사람의 교수가 독점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굉장히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김경숙 학장은 어떤 식으로 대가성의 연구 용역 등을 챙겼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선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보다 더 앞서 이화여대가 교육부로부터 어떤 특혜 사업들을 지원받게 됐는지, 이게 최순실 씨와의 연관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대가성이 있는지들은 분명하게 살펴야 되는데 이 고리에서 현재 교육부가 빠져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특검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반드시 빠짐없이 해야 되는 게 교육부에 대한 집중 수사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박성규 대변인. 네. 저는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이거 뭐 전혀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총장이 시키면 밑에 처장은 어떻게 할까? 그건 못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 내부 구조가 또 그렇게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대변인 계실 때 위에서 뭐 시켰어요. 그럼 못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걸 누구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공직을 하신 분한테. 안 되지라고 딱 이런 지하에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사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어떻게 할지도 좀 궁금해요. 사기업이나 뭐 대학은 제가 경험을 안 해서 모르겠고. 대학은 좀 다른 부분이지만. 네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 달라야죠. 예. 사실은 그 직위가 있지만은 직위가 가지는 역할과 권한이 있지만은 아래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이름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는 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민주적인 질서고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는 일인데. 네, 지금 죄송합니다. 최경희 전 총장이 지금 특검에 출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안경을 썼던가요? 원래 안경을 안 쓰고 나왔는데. 예. 역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안 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모습입니다. 네, 계속 말씀하시죠. 정말로 중요한 문제 제기를 지금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는 지금 이화여대 차원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화여대와 교육부와의 고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런 문제에 지금 집중하고 또 검찰이 특검이 나서서 이렇게 신경 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런 일들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것. 그 재발이라고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는 관계 있는 책임자들에게 무겁게 책임을 물리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저거 정말 안 될 일이구나. 우리가 저리 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작업이어야 한다고 믿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구멍이 뚫려 있죠. 당연히 교육부의 관계를 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금 전에 그 얘기 하셨어요. 위에 사람이 지시하면 아래 사람 들어야만 하는 것이냐. 그냥 제 얘기 좀 할게요. 네네.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 우리 그때 이제 예. 정행급께서도 이제 같이 계셨는데 그때 기자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뭐냐면은 정말 고마운 별명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참모. 네. 그런 별명을 붙여줬었어요. 제가 굉장히 고맙다 그러면서 기억하실지 몰라요. 그때 네.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조직에서 직언한다고 소문이 나면은 그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다. 그 사람은 정말 운이 좋은 거다. 왜? 직원을 받을- 누구든지 네. 그렇죠. 누구든지 직언은 하고 싶지만은 못한다. 왜?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이기 때문에. 그런데 누군가 그 조직에서 직언을 한다고 소문이 났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 직언을 받아들여주는 윗사람이 직언을 받아들여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윗사람이 대단한 것 아는데 지금 이화여대나 지금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한 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을 보면은 위에서 얘기하는데 노라고 얘기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정부- 그게 어떤 예. 본질일 수도 있는 예,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실은. 나라면 어떻게 네. 했을까 이게 저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문화부 장관 사실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한번 하고 싶었고 하면은 잘할 것 같다는 자신도 좀 있었는데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저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저 사실 자신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 시스템은 지금 보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었고 윗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이화여대도 분명히 그런 고리에 섞여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런 문화 자체를 우리 사회 전체에서 좀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된다는 그 의미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내 마음에는 혹시 최순실 그런 게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얘기가 잠시 옆으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러면 교육부는 누가 어떻게 좀 저걸 더 집중적으로 그 고리를 좀 찾아내야 될까요? 우선은 교육부를 볼 때는 그 특검에서 당연히 좀 봐야 네.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과 이화여대와 정부와의 고리, 특히 정부의 지원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봐야 하고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감사원에서도 같이 봐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감사원에서 형식적인 감사를 한번 하긴 했었지만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런데 예. 이 문제와 떠나서 저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게 사실 이번에 최순실로 대표되는 박근혜 정부에서의 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우리 사회 엘리트라고 하는 엘리트 계층의 추락입니다. 네.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다 내보인 거예요. 대학 교수라고 하면은 대학이라 그러면은 지성이고 도덕이고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지성 집단인데 거기가 무너졌거든요. 제가 답답한 건 이런 거예요. 저게 아마도 이화여대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체육 특기생이 있는 학교들은 대체로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오죽하면은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디아 고조차도 대한민국의 대학에 와가지고 대학에 학적을 두고 활동할 정도로 예. 대한민국의 대학에서는 운동선수들에 대해서 엄청난 특혜를 줘요. 출석 안 해도 괜찮고 시험 안 봐도 괜찮고 대학 졸업장 미디하고 주는데 씨알았다는 건 아니죠. 네. 예, 본인이 그랬다는 것은 아니고 예.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왜? 문화가 있으면은 유혹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저는 이런 면에서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학의 교수님들 정부에서 또는 어떤 대통령이 잘못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국 성명하거나 대학 교수들의 양심 선언이 잇따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는 왜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잠잠한지 모르겠어요. 연관된 대학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연관된 대학들이 한둘이 아니고 한둘이 아닌 대학의 핵심이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학교 교수님들께서 각 대학에서 이번 계기에 왜 우리는 앞으로는 이런 일 되풀이하지 않겠다.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 이번 기회에 확 다 벗어버리고 정말로 우리도 대한민국이 바로 가는 길에 정말로 매진하겠다는 이런 양심 선언들이 안 나오는지 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말씀하시니까 미셸 위 선수도 생각이 나네요. 지금 미셸 위 선수가 스탠포드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려고 네. 그 두 마리를 다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결국은 우승 한번 못했잖아요. 공부를 워낙 세게 시키니까. 미국은요 골프뿐 아니고 농구나 미식축구나 어떤 경우든지 학교에서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최소한 학점이 B학점 이상은 돼야 합니다. 학점이 자격 조건이 안 되면은 그 운동선수로 활동할 수 없어요. 물론 학점을 인정받지 않는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운동선수들이 있어요. 그건 삼류대학입니다. 그건 딱 아주 구분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 남궁원 처장도 구속이 됐고 그 영원한 제국 저는 이인화 씨로 기억을 하는데 네네. 뭐 유철 저희랑 같이 학교도 교수. 다녔습니다. 근데 아, 그렇습니다. 뭐 이런 분들은 다 구속이 됐으니까 최경희 전 총장도 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그 공직사회랑 교육계의 어떤 가장 안 좋은 모습이 이번에 대표적으로 드러난 어떤 전형적인 예가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수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전례 혹은 선례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화여대에서 이제 그런 거잖아요. 총장이 학장한테 얘기하고 학장이 학과장한테 얘기하고 학과장이 또 교수들 불러다가 시간 강사를 불러다가 정유라 씨한테 어떻게 학점 특혜를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상 다 지시하고 어떻게 학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배워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결국 계급에서 서로 이제 갑질을 한 겁니다. 네. 위에 이제 총장이 아래에 있는 교수들한테. 그리고 사실 시간 강사들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목숨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 위에 밑보였다가 뭐 다음에 그 사실상 비정규직인데 시간 강사 같은 경우는 자기 어떤 그 생존의 문제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위에서 시키면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그걸 잘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또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번 그 정유라 특혜 사건을 계기로 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죄를 묻고 거기서 응징을 한다면 그 이후에 이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아마 못할 겁니다. 총장도 네. 못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교수들도 여기서 반항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과거에 저 사례를 봐라. 나까지 네. 형사처벌 받아야 되겠느냐. 네. 공직사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된 어떤 그 처벌이 있지 않으면 이런 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아주 잘못된 관행 같은 걸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어떤 계기가 좀 돼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정유라 씨 근황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덴마크 경찰 계속 조사를 받고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들어올 거로 생각했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서 약간 관심이 멀어졌는데요. 일단 우리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에 따라서 덴마크 올보르 경찰이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는 조사를 마무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조사 과정은 우리 특검이 제시한 송환 요구서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을 확인하는 데 주력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 뭐 이대에 대한 특혜, 입학, 그리고 불법 자금을 해외로 또 유출한 부분, 그리고 자금 세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삼성으로부터 불법 후원을 받은 얘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과연 이런 것들을 덴마크 검찰은 범죄인을 인도할 정도의 내용으로 확인할 것인가가 주요한 사항으로 보이고요. 정유라 씨의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오로지 아들과 함께 있고 싶을 뿐인데 네. 대한민국으로 가서 특검의 수사를 받게 되는 순간 아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권 차원에서 나를 절대로 대한민국으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과연 그와 같은 정유라 씨의 주장에 맞서서 대한민국 특검이 요청하고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송환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덴마크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내릴지 받아들여질지. 최소한 1월 말까지는 결정을 한다고 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정유라가 지금 살던 집에서 떠났잖아요. 떠난 곳은 지금 비밀에 쌓여 있는데 이제 짐작하기로는 덴마크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런 곳에 모두 가 있는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고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정말 농단하는 그런 어떤 주역들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인권인 수준이 높고 가장 행복한 나라에 지금 숨어 들어가서 그 나라의 제도와 시스템을 이용해서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것을 또 우리는 받아들이고 우리한테 배울 거 있으면 또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덴마크 관련, 덴마크는 왜 이렇게 행복한가 이런 나라를 보면은 그 나라의 시스템에 기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신뢰거든요. 전 국민의 50% 도세 부담률이 50%가 넘는데 그런 조세를 부담하면서도 세금을 부담하면서도 그러니까 세금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회가 서로 믿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이제 높은 수준의 인권과 어떤 예.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도 정유라가 수사받고 있는 사실 자체를 언론이 알려주지 않고 있거든요. 언론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유라가 들어오지 않든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하여튼 덴마크 검찰의 판단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제 그거와 무관하게 우리가 그 정유라를 통해서 보는 덴마크의 행복 지수나 인권의 수준에 대해서 배울 것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재밌는 그것도 같이 좀 분석이었습니다. 예. 저도 좀 공감하면서요. 예. 이번 이게 정유라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덴마크 경찰, 검찰에서도 아주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해 못할 부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검찰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했고 우리가 필요한 자료들 보냈고 나머지는 그분들의 판단에 맡겨놓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준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판단하는데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보내고 우리가 그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면 다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또 올 수 있는 조치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사실은 그러기보다는 일종의 물리적인 어떤 그 행사를 주로 하잖아요. 제가 좀 얼굴이 좀 뜨거웠던 부분은 얼마 전에 그 덴마크 그 경찰 앞에서 우리 교민들이 피켓 시위를 했던 경우가 있어요. 예. 보면서 열정이야 이해하고 마음이야 저도 저 정도의 마음까지 있다는 걸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저게 저분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소환 소식 그리고 정유라 씨 근황까지 짚어봤습니다. 두 번째 돌직구 뉴스 보실까요? 네,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나와의 운명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운명은 인연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했었죠. 김기춘 전 비서실장. 무려 15시간을 조사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를 했다고 합니다. 귀가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시에 관여하신 점 맞습니까? 오늘 어떤 내용 소명하셨습니까? 최순실 관계 인정하십니까?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하러 가신 거죠? 한마디만 하고 가시죠. 국민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국민들한테 미안하지 않... 성실히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 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블랙리스트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김기춘 전 실장은 한마디도 안 하고 조윤선 장관은 다 성실히 임했다, 다 말씀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근데 시간이 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을 15시간 조사를 받고 예. 새벽 1시경에 귀가를 했고요. 지금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 21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오전 6시경에 집으로 귀가를 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일각에서 예상했던 것처럼 긴급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은 취하지 않고 네. 일단 집으로 귀가를 시킨 이후에 이제 구속영장 여부를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졌죠. 그런데 지금 양쪽 다 정확한 증거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당장 이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김종덕 그 당시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실제 블랙리스트 등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받은 그 정황이 지금 특검에 포착이 된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문체부 그 직원들의 어떤 컴퓨터나 증언들 이런 증거들이 많이 다소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지금 김기춘 전 실장은 전면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검에서는 직권남용과 그 위증죄로 지금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특검에 가서도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김기춘 실장에서 멈추느냐 아니면 또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으로까지 가느냐 그것도 또 하나의 관심사인데 일단 당장 특검이 김기춘과 조윤선 그 전 장관한테 구속영장 영장을 신청할까 여부 그리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그 여부 네.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김영환 전 민정수석 지금 고인 네. 되신 그분의 어떤 그 비망록이나 비망록? 이런 것들 네. 보면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들이 대화를 할 때는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다. 문은표 전 주부장관 사례를 들면서 뭔가 검찰이 좀 결정적인 뭐를 좀 찾지 못했거나 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심증은 있는데 이제 물증은 없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이건 사실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블랙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만든 사람들이 이미 구속이 됐습니다. 네. 지시한 사람이 없어요. 네. 지시한 사람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것이 이제 검찰 그 특검의 임무인데 이것은 사실 법꾸라지, 대한민국 헌정사회에 남을 만한 법꾸라지와 특검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분명해요. 블랙리스트가 있었고 그걸 만든 사람은 구속이 됐다. 그런데 지시한 사람이 나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것은 좀 우리가 국민들의 눈으로 보기엔 명백한 상황인데 아마 김기춘 실장 조사에서 지시한 정황이 없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말한 대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라 모든 사람들이 보고를 했다. 심지어 청와대 회의에서 조윤선 장관까지 포함되는 회의에서 서로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들었다는 정황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는 아무리 천하의 김기춘이라고 해도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구속영장 청구가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A 단독 기사로 조윤선 장관이 김 전 실장에게 보고하는 그 블랙리스트를 직보하는 구조였다. 이런 복수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 이런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배준희 기자의 리포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주장한 조윤선 장관. 그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600명의 리스트가 바로 그것이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이번 첫째 주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여파 등으로 정부 비판 여론이 커지던 2014년 말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 장관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를 받아 비판적인 문화인들을 지원 대상에서 빼기 위해 명단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특검 관계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같은 공개석상에서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내용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리스트가 정무수석실에서 문체부로 전달되면 문체부가 이를 검토한 뒤 김 전 실장에게 피드백을 주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특검은 두 사람의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용납 못할 비민주적 행위라고 규정한 특검은 김 전 실장 윗선인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 네, 저 보도에 따르면 일단 귀가는 시켰지만 영장 청구는 하겠다, 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네.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제 김영한 수석의 비망록을 보면은 김기춘 실장하고 둘이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은 김 실장이 주재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야기한 게 대다수거든요. 그럼 그거를 혼자만 들었겠냐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무수석이었던 조윤선 수석 같은 경우에는 따로 둘이 안 만난다고 할지라도 김기춘 실장하고 여러 자리에서 들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데 이분은 나는 뭐 들은 적도 없고 몰랐고 밑에 신동철 비서관, 정관주 비서관이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 말이 안 되는데 그 중간에 고리를 특검이 이제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일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크게 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도 있는데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은 뒤에 두 분이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결국 큰 그림은 박 대통령을 향해 가는 거죠. 지금 이제 특검이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설 전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정리를 해놓고 2월 초에 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한테로 이제 좋아가는 거죠. 그럼 그 시기하고 특검 그 생각도 하는 것 같은 게 법원에서 이제 1심 재판 몇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장시호 씨도 있고 안종범 수석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여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헌재하고 이제 삼각 편대로 이제 박 대통령 향해서 좋아가는데 그 중에서 제일 뭐 칼이 날카로운 쪽은 아무래도 특검이겠죠. 결국은 영장 청구로 갈 것이고 최종 타겟은 블랙리스트 이 부분도 최종 정점에는 박 대통령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진술은 확보를 했는데 그 PC에 실제로 뭐 지휘하고 지시하고 뭐 답변을 확보한 그 핵심적인 물증 그거를 확보했는지가 좀 궁금해요. 조윤선 장관의 이제 PC에서 그러니까 지시를 지운 흔적 같은 게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그것들을 이제 다시 발견해 보니 거기에서 조윤선 장관이 직원들에게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하달한 정황들이 발견됐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던 시절이 이제 2014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정황은 증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속 수감돼 있는 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당시 상황들의 증언이 있을 거고요. 다만 문체부로 취임하게 된 거는 지난해 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금까지는 불과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충분히 그 당시 증거를 인멸하고자 했던 시도가 있다면 이건 굉장한 문제가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대한 그 컴퓨터의 자료가 분명하게 존재한다라면은 특검 입장에서는 조윤선 장관을 대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고 발부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제가 저 문화부 차관도 하셨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때는 이런 블랙리스트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 문학의 인사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성향 분류, A, B, C.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대로 지금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블랙리스트라고 이름을 아주 무섭게 붙여놔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양상인데 과거 어느 정부, 어느 정권에서도 기피하고 있는 집단 그리고 그래도 좀 우호적인 집단의 구분을 다 두고 있었던 것은 현실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뭐 여러분들 그 아실 거예요. 왜 문화부가 이번에 이 타겟이 됐을까요? 문화부는 다른 정부 부처에 비해서 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차관할 때 문화부 예산이 3조 5천억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3조 5천억. 얼마 안 지났는데 요즘 보니까 한 7조 정도 됐어요. 7조까지 올라온 배경이 뭐냐면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1%까지 올린다 그랬거든요. 예, 네. 문화 융성 사업이라고 하는 21세기형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중점 사업이 거기 배당됐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21세기가 문화 융성의 시대로 가야 하고 그것이 산업 발전의 동력으로 돼야 된다는 건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하는 요청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는 없어요. 예산이 충분하지 않죠, 저든지. 그래서 네. 가려서 줄 수밖에 없고 가려서 주는 과정에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있습니다. 어느 기관은 보면은 사사건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반대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 어느 기관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또 편을 들어주는 데도 있고 정말로 그 성향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는 일인지라 그리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인지라 더 가기도 하고 덜 가기도 하는 건 사실입니다. 뭐 이명박 정부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지원 관행이 많이 달라졌고요. 참여정부 들어서 가지고는 그 이전에 많이 지원받던 단체나 기관들은 거의 지원이 줄거나 없어지고 반대쪽에 있는 기관들이 한꺼번에 지원을 많이 네. 받는 또 역현상도 생겼어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현실이죠. 다만 이번에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제가 답답한 그것과 것은 차이는 뭘까요, 그러면? 너무 무식하게 아니, 정말이죠. 정교하지 못하겠다. 예, 정교하지 못했다는 표현도 고급스럽습니다. 네. 저렇게 무모하게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리스트라는 게 10,000명이 넘어간다고 하는 리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특정화되지 않는 정말로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싶은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 두루뭉실하게 누구를 지지했다고 해서 어느 행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또는 어느 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있을 수 없죠. 이번에 이게 탄핵의 사유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게 헌법에 규정된 사상과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 정신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근본부터 지금 잘라가겠다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뭐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도 있었지만 이번에 너무 좀 무모하게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민망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차제 뭐 이것도 우리가 과제로 넘겨지는 부분이에요. 과제로 넘겨지는 부분인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일들을 자의적으로 진행하는 걸 막기 위해서 위원회라는 걸 두지 않습니까? 지원위원회는 이쪽 사람도 두고 저쪽 사람도 두고 그리고 거기서 공정하게 심의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의 문제는 절차가 무시되고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에서 특정인들의 개인의 입맛에 따라서 마음에 따라서 결정됐다는 것이죠. 숙제는 크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진보 정권, 보수 정권, 정권마다 좀 성향이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문화계에 대한 지원도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뭐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죠. 물론이죠. 근데 그 기준이라는 게 좀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단체, 뭐 문화인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진보가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리고요. 본인들이 사실은 알아요. 이거 받을 만한 지원하면은 자격이 있는지. 본인들이 이미 알고 그래서 신청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네. 있어요. 왜요? 이미 알거든요. 성격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그런저런 과정 없이 그 10,000명이 넘는 인원을 갖다가 그냥 갖다 잡아놓고 조윤선 장관이 항변하는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거기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기관들 중에서 지원받은 데가 있다. 이게 무슨 리스트냐? 네. 얼마나 엉성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그 리스트 문제까지 포함해서 보면서는 박근혜 정부의 이 전체적인 정부 운영 시스템, 대통령 주변을 보좌하고 있는 보좌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는가? 조윤선 장관도 그렇습니다. 몰랐다면은 모른 것도 문제지만은 알고서 모른 척했다면 그건 또 더 큰 문제지만 이게 그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모를 리가 있나요? 몰라서는 안 되죠.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가 자기들 이미 비서관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다른 장관이 구속이 됐고. 김기춘 전 실장이 부산국제영화제 예산을 전액 삭감해라 이런 지시도 했다. 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사실이면은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명확한 증거들이 이제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부산국제영화제 얘기인데
이 모든 게 유명한 영화제인데. 이 모든 게 다 2014년으로 돌아갑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이후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문화계를 중심으로 좀 일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거기에 대한 정점을 찍었던 거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정부를 비판했던 다이빙벨이라고 하는 영화를 국제영화제에서 상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마 박근혜 대통령과 현 정부의 주요 실세들이 참지를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기춘 전 실장이 심지어 문체부에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한 예상 전액을 삭감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어떻게 부산국제영화제에 지원하던 예상을 전액을 삭감합니까? 전액 삭감이 안 되고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기춘 전 실장은 또다시 화가 나갖고서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굉장히 여러 가지 개연성 있는 연결고리로 볼 수 있는 게요. 2014년 10월 이 사건 이후로 부산시와 그리고 이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간의 갈등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정점의 지시사항을 김기춘 전 실장이 내린 것은 아닌가? 그럼 김기춘 전 실장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시를 내렸을까?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에 있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이 부산국제영화제라는 거는 1996년에 처음으로 시작돼서 세계적인 국제영화제로 성장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시아 영화를 성장시키기 위한 사실 성지와도 같은 곳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문화계를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했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용서받기 어려운 대목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뭐 문화부의 또 다른 이슈는 여러 가지 이제 체육, 스포츠 관련 이제 문제인데 지금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이 이제 나쁜 사람으로 찍혀서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노태경 전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진짜 내가 몰랐는데 최순실과 김기춘을 넣으니 내가 왜 이렇게 당했는지에 대한 퍼즐이 풀리더라. 이러면서 쭉 인터뷰를 했습니다. 승마협회 문제가 있었죠. 승마협회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올린 직후에 최 씨의 측근이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하라는지 훤히 알고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딴 식으로 쓰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했다는 거고요. 뭐 이런 국립중앙박물관 전시실 700 내지 800만 원짜리 원피스 등 프랑스 명품을 전시하라고 했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인사 때 유진용 전 장관 중간에 경질됐었죠. 유진용 전 장관과 친하냐, 야당과 친하냐 이런 비상식적인 평판조회가 청와대에서 이뤄진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더 있습니다. 사표를 통보하러 찾아온 직원에게 이게 장관 뜻이냐? 당시 김종덕 장관이죠. 장관 뜻이냐고 물었더니 그보다 더 윗선이라는 대답이 들어왔다. 그러면서 김종덕, 김종 다 외부에서 온 분들입니다. 문체부를 한순간에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거기에 떨군 채 눈물을 흘리면서 무너질 대로 무너진 문체부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자님? 2013년에 이제 청와대 모철민 다시 네. 교문수석이 전화가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박원호 씨라는 게 그 승마협회 그러니까 전에 감독했었고 네. 전무죠. 네. 근데 이제 최 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반대 파벌에 대해서 이제 제보가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 이런 이제 사실상 그 민원을 전달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노태경 국장은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 박원호 씨가 원하던 방향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최순실 씨가 원하던 방향으로 나온 게 아니라 반대 파벌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이쪽 파벌도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올리니까 청와대에서 원하던 답안지가 사실은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결식 결국은 박 대통령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옷을 벗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요. 저는 그 가장 재밌는 게 이제 노태강 국장이 얘기했던 거. 일을 잘한다 못한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나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공직자를 표현할 때 일 잘하고 못하고 능력을 평가할 수 있지만 나쁜이 좋니라고 표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사실상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지난해 3월에 박 대통령이 이 노태강 씨의 이름을 듣고 그 사람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느냐 이러면서 다시 한번 지난 7월에 명예퇴직을 이제 하고 지금 뭐 민간 기업에 이제 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이번에 그 제가 여러 번 이제 표현한 적 있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 거의 문체부 학살 시도라고 전 표현을 하는데 위에는 1급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공무원들 뭐 6명한테 사표 내라라고 네. 지시한 게 김기춘 전 실장이었고, 이 문체부에 대해서 뭐 문화는 문화, 그 체육이면 체육, 손이 안 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최순실 씨와 연결이 돼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고요.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저렇게 무너졌는데 도대체 어떤 그 정상적인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위에부터 저렇게 무너지고 네. 있는데 굉장히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혹시 저 문체부에서 재직하셨을 때 네. 국장하고 이렇게 좀 서로 같이 일을 좀 하셨습니까? 그럼요. 그 대통령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리고 참 유능한 공무원입니다. 체육국장이라고 하는 자리는요, 문화부에 여러 국장이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예요. 네. 특히 지금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고 네. 실무적인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유능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많은 것을 얘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이제 화면도 보셨지만 굉장히 과묵하고 우직한 친구예요. 일만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후배들한테 그 선배로서의 평판이 아주 괜찮고요. 네.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노태강 문제예요. 진재수 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진재수 과장도 참 괜찮은 친구들인데 제가 제일 가슴이 아픈데 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부 직원들은 지금 얼굴을 들기 다니기 어려울 정도라고, 어디에 가서 문화부 일한다고 얘기 못할 정도라 그래요. 왜 이렇게 됐는지 정말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데, 이 고위공직을 저도 좀 해보니까는요,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꼭 참고 안 하는 겁니다. 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참지 못하고 하는 데서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금 이것도 본질이 그거예요. 저는 이 노태강 국장의 사건을 보면서 참 이름을 짓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이제 워딩이 나쁜 사람이라는 하고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복잡한 단어를 구사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뭐 원포인트 개헌할 때 참 나쁜 대통령. 그러니까 앞뒤 맥락도 없어요. 그냥 원포인트 개헌, 지금은 우리 개헌이 뭐 전 국민적인 바람이 되는데도 참 나쁜 대통령으로 이제 했고, 이런 경우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쁘다, 좋다라는 식으로 하는 이제 간단한 어휘를 구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보다는 아마 대통령의 뇌리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남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태강이라는 사람을 찍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문체부에서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무원들 자리 나가면 또 다른 산하기관에 가니까 가고 있었던 곳이 마침 국립중앙박물관이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전시를 돕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또 하필이면 이제 일이 있었던 거예요. 프랑스의 뭐 명품 관련해서 네. 전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문화부 뭐 박물관들의 뭐 학예사나 이런 사람들 자존심을 걸고, 이런 거는 우리 뭐 이렇게 전통 문화를 하는 데서 전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식으로 보고가 됐는데, 하필이면 그 이름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많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을 이름 못할까. 외우기도 좋습니다. 노태강.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머리에 또 한 번 남은 거예요. 이 사람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체부 장관 통해서 사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시스템이 정말 그 아까 말한 대로 작동하지 않고 나라의 기본이 흔들었던 어떤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것이 이제 탄핵 소추 안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재밌는 것은 아까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왔지만 블랙리스트 자체는 탄핵 소추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노태강 국장건은 들어가 있었는데, 특검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특검의 어떤 소추 안에 포함되지 13개 중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블랙리스트 건이 더 큰 건으로 해서 부각이 되면서, 이것이야말로 대통령이 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사건으로 더 크게 그 문제가 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분의 특검 수사 내용, 그리고 노태강 전 체육국장의 인터뷰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돌직구 뉴스 보실까요? 네, 어제 최순실 씨, 장시호 씨 법정에서 만났는데 대체 어떤 분위기였는지 리포트 듣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허욱 기자입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법정에 먼저 앉은 장시호 씨. 이어 흰색 수의복 차림의 최순실 씨가 법정에 들어섰지만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피고인석에 나란히 앉은 이모와 조카는 이제 남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보였습니다.
장 씨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모두 18억 원을 지원하도록 삼성과 GKL에 압력을 넣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책임은 모두 최 씨에게 떠넘겼습니다.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영재센터의 실제 주인이 누군가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최 씨는 장시호가 주요 임직원 선발과 관리, 예산 집행까지 주도했으니 영재센터의 실질적 오너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장시호 위에 최순실이 있다. 장 씨는 최 씨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최순실 씨. 공범 장 씨가 후원금 강요 등 혐의 대부분을 인정함에 따라 검찰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긴 어려워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 그 태블릿 PC 문제 등 여러 가지 얽혀 있죠. 그래서 결국 등 돌린 이모와 조카다. 법정에서 눈도 안 마주쳤다. 제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죄수의 딜레마인데 딜레마는 깨지게 마련이라고 그 깬 거를 이제 장시호 씨가 이제 먼저 깬 겁니다. 네. 사실 이제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어저께 쟁점이 뭐였냐면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누구 거냐. 아까 표면적으로는 장시호 씨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소유주는 오너는 이제 이모 거다라는 것이 어저께 쟁점인데요. 저는 장시호 씨의 말에 무게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시호 씨가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아이가 제주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는 아이를 교육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근거지도 제주도로 옮겼고, 그다음에 아이를 제주도의 학교에 보내고 있었을 때면은 제가 서울에 근거로 하는 이런 동계 스포츠 센터에 대해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할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네가 해봐 하고 아이들을 집어넣고 또 그 의혹을 그 의혹을 가지도록 옆에서 부추긴 사람은 이모일 걸로 봐서 장시호 씨의 얘기가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이모와 조카는 삼촌지간이지만 이 두 사람의 이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그 문제를 푸는 본질을 저는 이제 칼럼에도 썼지만 모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사람 다 굉장히 자식에 대한 아주 극성스러운 어떤 엄마로서의 모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장시호 씨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이런 표현을 썼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스터 판다.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미스터 판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도 한번 보도가 났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은어로 김 차관이 약간 여기 다크서클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빵은 당연하게 최순실 씨고, 그러니까 미스터 판다라고 부르는 거는 외모에서도 그렇게 뭐 특징이 따서 부르는 거지만은 이분들이 대한민국 문화부 차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사람 정도로 보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뭐 내부 문건에서조차 그 닉네임을 그런 식으로 썼으니까 뭐 김종 차관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어제 자기의 변호 전략을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시키는 대로 한 사람이고 동계영재스포츠센터도 특검에서 이거 삼성의 뇌물이라고 하지 않냐. 내가 협박한 게 아니고 나는 심부름만 한 사람이다. 이게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도움이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하실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미스터 판다 소리도 듣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 차관 지내면. 정행카께서 처음에 저를 대변인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방송 시작할 때. 대변인 저는 저항이 없었는데. 제가 있을 때는 이제 대변인 전혀 생각을 못한 그 다음에 차관으로 불러주셨어요. 제가 나가면 요즘에 그렇습니다. 문화부 차관 지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보는 눈치 좀 다릅니다. 민망해요. 근데 김종 차관이 저렇게 많은 일을 저렇게 큰 힘을 가지고 한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야, 난 당신이 한 일이 그렇게 힘이 센 일인 줄은 몰랐어. 그때는 왜 몰랐나 몰라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때 좀 도와주지 뭐. 글쎄 말이야, 저도 저렇게 센지 몰랐어요. 보면 저번에 청문회 때 이제 고영태 씨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김종 차관과 이제 최순실 씨의 관계가 일종의 비서와 같았다. 실제 뭐 길거리에 세워놓고 뭐 차 타라 그러면 타고 거기서 얘기 끝나면 또 길거리에 내려놓고 뭐 이런 관계였기 때문에 사실은 최 씨가 이 김종 차관을 이제 거의 메신저 대리인으로 이제 활용했다라는 얘기를 지울 수 없고, 전 이 자리에서 장시호 씨를 전혀 뭐 변호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삼성에 돈을 줬다면 장시호 씨 보고 줄 리는 없잖아요. 장시호 씨의 뒤에 누가 있는가? 최순실이 있다. 최순실 뒤에 누가 있는가? 박 대통령이 있다. 이런 연관관계를 주지 장시호 씨가 뭐라고 돈을 줬겠습니까? 16억 원을. 그래서 저는 장시호 씨의 어제 주장이 특별히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냥 하나 꼭 좀 짚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대통령과 지금 관련된 참모들, 특검이나 지금 헌재에서도 이제 진술들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 자기 지시 받은 것밖에 없다. 뭐 안종범 수석을 비롯해서 어제 이 문제도 잘못된 공모 행위는 네. 반드시 배신으로 끝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배신은 1년도 넘고 어떤 경우는 천년까지 넘는 이 잘못된 공모 행위에 대한 분명한 경계를 보여주는 게 어저께 헌법재판소의 최순실, 장시호 두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빨라진 대선식의 반풍이 예상 밖으로 미풍이다. 지금 반기문 총장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좀 보시죠. 아까도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그러니까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며칠 지나서 15, 16일 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인데, 일단 문재인 전 대표가 31.4%, 반기문 전 총장 20%, 이재명 동양시장은 10% 이하로 좀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도 많이 떨어진 것 같네요. 안희정 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자, 이 정도면은 반기문 총장의 귀국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면 양자구도 가상 대결 지지율에서 안철수, 반기문 양자 대결에서도 반기문 총장이 지는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 양자 대결이요. 예, 네. 두 번째 거에서조차도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한테는 당연한 거고 네. 안철수 그 전 대표한테도 지는 걸로 나오는데 지금 반 총장이 그냥 구도의 힘, 그 중에서도 보수 지지층만 붙들어 놓고 있는 걸로 밖에는 평가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가 무슨 매력과 확장성과 우리가 생각했던 뭐 삼지대 중도의 힘으로까지는 전혀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들어와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만약에 반 총장 뭐 캠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조언을 한다면은 지금 뭐 내일 모레 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2, 3일이라도 일정을 최소화해가지고 전반적인 걸 좀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는다면은 더 이제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오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뭐 각종 논란거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하나의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반 총장을 따라다니는 마크맨들이 한 25명 정도 된다고 그러거든요. 동아일보도 있지만은. 그럼 이 기자들이 하루에 한 꼭지라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반 전 총장한테서 포지티브한 자기 메시지라든지 뭐가 안 나오면은 뒤에 낙숫거리, 뭐 어디 가서 뭐가 있었다라는 걸 써서 보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내용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반기문 총장 기사를 쓰면서 근데 또 간 곳이 너무 많아서 노무현 전 대통령 봉하마을 참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팽목항도 가고, 하루에 하니까 뭐 사진을 두 개를 쓸 수도 없는 놈이시고. 기사를 압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막 몰려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지금 허술하다는 거죠. 주변에서. 지금 윤 실장 정확하게 제기를 하셨는데, 귀국 이후에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는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직 뭐 시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비를 좀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은 저렇게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고 돌아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제시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분명하게 하는 작업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건 윤 실장의 얘기에도 저 공감해요. 한 걸음쯤 멈춰서서 이제는 내놓을 것들을 내놓고 가야 하는데 벌써부터 좀 조급함이 좀 보여요. 조급함이 좀 보여서 이제 정치인으로 돌아오긴 했는데 지금 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무슨 네거티브한 기사나 무슨 뭐 화면의 조작이니 뭐니 별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차피 이제 정치인으로서 돌파해야 할 문제죠. 근데 돌파해야 할 문제는 그건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문제지만은 본인이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할 메시지에 대해서는 국민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전 대표가 31.4%긴 하지만은 저건 높은 거 아니에요. 저것조차도 자기들 지지율 그대로 가져가는 것밖에 안 돼요. 어느 여론조사 보니까 민주당 지지율이 40%가 넘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근데 거기도 못 가고 있고.
안철수, 이재명 그 두 분에게 가 있는 표가 저기 온다고도 장담을 못해요. 그러면은 31.4%의 지지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거기에 저 반기문 후보를 만약에 나선다고 할 때 지지할 수 있는 20%, 그럼 나머지 한 50% 가까운 분들은 둘 사이 대결 볼 때 바라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이번에 나타난 가장 그 촛불을 통해서 나타난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 탄핵의 문제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 구조 좀 싹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정치를 통해 가지고 21세기에 걸맞는 선진국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건데 네.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제대로 못 주고 있는 거죠. 지금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막 이런저런 아주 좀 사소한 그런 구설에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 진영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퍼뜨리는 것도 있을 텐데 퇴주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선친 묘소 참배를 하고 퇴주잔을 마신 걸 가지고 왜 퇴주잔을 마시냐 안 마시냐 지금 그런 영상이 좀 돌아서 근데 또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모르겠어요. 이게 뭐 퇴주를 하고 이제 뿌리고 그다음 다시 음복잔을 받아서 마셨다라는 게 이제 반 전 총장 측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게 실제 퇴주잔을 마셨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요즘이 우리가 그렇게 이걸 따지는 시대인가 싶기도 하고, 근데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무슨 민주당의 뭐 의원들이나 무슨 캠프에서 만들어가지고 네거티브 팀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친인 사이에 벌써부터 반기문 전 총장 이런 걸 하는 놀이 비슷한 문화가 형성돼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지티브한 자기 메시지를 못 내놓으니까 이런 것만 이게 뒤따라서 가는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반 전 총장 측이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30대 20대신가 30대신가? 40대는 아니시죠? 저 40대인데요. 아, 그런가? 근데 40대까지는 2040 여기 여론조사도 보면 한 총장 지지율보다 문재인 전 대표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그렇죠. 40대로서 어떻게 보세요? 네, 애매한 나이죠, 40대라는 게요. 근데 초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상대로 이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문재인 대표가 지역적으로 모두 다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령별로 보면은 20, 30대가 아무래도 이제 문 전 대표를 지지하고 60대 이상이 절대적으로 그 반 전 총장을 지지합니다. 근데 50대가 사실 조금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갈팡 질팡하는 그거 있는데 이제 반 총장과 문 전 대표가 비슷하게 나왔어요. 근데 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번 여론조사, 한국일보 여론조사만 본다면 10명 가운데 8명, 그러니까 82% 이상이 이 박 정권에 대해서 이제 심판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분명히 있었고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만약에 된다면 이거 정권 교체냐? 아니다라고 보는 비율이 62% 이상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모든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이 뭐 진보적인 보수주의자 이렇게 형이사학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보수의 그 보수 진영의 후보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정을 확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확장을 하기 위해서 중도로도 가거나 뭔가 좀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실제 그 어디 마음 둘 곳 없어서 반기문 전 대표를 그 전 총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반기문 전 총장 도대체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가 되게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가 사실은 굉장히 더 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건 사실 떨어지고 오히려 주변 뭐 친인척 문제 이런 것만 부각이 돼서 결국은 지지도가 저 상태에서 그냥 유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메시지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반 총장 처음으로 이런 어떤 선출직에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돈의 문제도 있거든요. 이게 동아일보가 좀 기획을 해서 한번 썼던 기사인데요. 대선은 결국 또 여러 측면도 있지만 이제 돈의 전쟁일 수도 있다. 근데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기자들하고 원래는 5% 얘기한 건데 이게 좀 언론에 좀 보도가 됐습니다. 지금 그동안에는 내가 인플로이, 그러니까 피고용자로서 이제 정부나 이런 데서 제공해 주는 거를 주로 받아서 썼는데 이제는 내가 내 돈 내서 해야 된다. 모은 돈 다 쓰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토로도 했습니다. 마포구에 사무실 2곳 임차를 했는데 이것도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50만 원씩 주는 거 뭐 다 당연히 반 총장 호주머니에서 나왔을 거고요. 부인과 각각 이용할 그랜저 소나타를 구입을 했습니다. 2대. 운전기사 2명, 비서 고용. 재산은 좀 이런 상태로 좀 예상이 됩니다. 유엔 사무총장 연봉도 뭐 저축을 했다면 한 20억 원 이상으로 추정은 되긴 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반 총장이 그러니까 혼자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무슨 정당 소속도 아니고.
그럼 계속해서 이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지금 선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마 이제 정치 신인이죠. 루키로서 반 전 총장은 이런 상황은 예상을 아마 못했을 겁니다. 후위 말해서 이제 꽃감을 태운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렇게 들어오면은 모든 것이 다 세팅이 돼 있고 본인은 이제 몸만 가면서 메시지만 관리하면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이제 많이 일들이 따라다니는 줄 몰랐을 거예요. 사실 저도 이렇게 복잡한 일들이 있는 줄 몰랐는데 사실은 뭐 움직이는 것이 다 돈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상황으로 볼 때 반 총장이 정당을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빨라질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제 다른 주자들도 현재는 뭐 대선 후보로 등록을 안 한 상황에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뭐 그 사무실도 꾸리고 그다음에 옆에 사람들도 이제 쓰고 하는데 반 총장 같은 경우는 정당이 없으니까 더 심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어떤 정치 초짜로서의 한계를 깨닫고 좀 정당을 빨리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반 총장이 여러 가지 뭐 해프닝 같은 거에 한마디만 더 붙이자면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서민행보 같은 거는 그 반 총장한테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살아온 어떤 경력에 그 반 총장이 지난 일주일간 보여준 행보는 너무나 맞지 않고 정말 양복에 갓쓴 같은 모양새로 다니는 건데 우리 지금 국민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눈높이가 높아졌거든요. 저런 거 금방 드러나고 있으니까 저는 늘 조언 드리지만은 본인이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 또 그 전에 외교원으로서 했던 본인의 특장점을 활용한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 것이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돈 얘기 조금 더 하면요. 저희가 기사에도 좀 정리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은 의원도 아니고 재산이 뭐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출판기념회도 했고 사무실 임대도 했을 거고 좀 돌아다니는 비용들 또 시도지사들 이분들 계속 뭐 연가도 내고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그 비용들은 그 공금으로 하는 건지 자기 돈으로 하는 건지 예. 우리 박성규 대변인도 출마해 보셔서 아시지만 차라리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면은 그게 환급도 되는 게 있고 보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게 말 그대로 생돈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지금 예비 후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게 지금 원래는 대선 주자의 경우는 후보들은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비 후보 대선 한 등록을 240일 전에 예비 후보로 등록을 하면 후원금을 모을 수가 있습니다. 한 20여 억 정도. 근데 지금은 아무도 안 했죠. 대선 일정 자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후보 등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당에 있는 주자들 같은 경우에 이게 당의 이제 음으로 양으로의 후원 그리고 이제 옆에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자기는 의원이 아니지만은 의원인 스태프들이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자기 활동비 자기가 이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또 그분들은 한번 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노하우가 이제 있는 건데 반 전 총장 같은 경우 그게 전혀 없고 거기다 지금 동생의 구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가 돈 싸들고 온다고 해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되게 안 좋은 게 입당을 할 수도 있는데 돈 때문에 입당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저는 이게 메시지에 좀 안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는 아니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이제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반 전 총장이 잘 나간다면은 입당을 안 하든지 늦게 할 거다. 근데 한계에 빨리 어느 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한계에 봉착하다는 뜻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그 후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반기문 총장은 완전히 루키고 문재인 전 대표도 사실 정치의 프로라고 할 수는 없는데 상대적으로는 엄청 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신인이 나왔을 때 두 가지 효과가 있죠. 신인이 나왔을 때 기존의 정치인들이 아주 나이가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아이고 기존 정치인만한 사람이 없네라고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 이 반 전 총장에 대해서는 각자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 출판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아주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적폐청산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대개혁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적임자다.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가장 준비되어 있다.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재수 부분은 준비라는 부분에 포함시켜서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패배가 있었고 그것을 성찰하면서 더 깊이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예, 저 한 단어가 딱 꽂히는데요. 재수. 재수의 강하다. 대선 재수. 근데 그전에도 자기 이제 재수 경험을 얘기를 했어요. 예. 대학도 재수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나는 재수해서 늘 성공한 대학도 케이스고, 재수고, 네, 사법시험도 재수고, 라는 얘기를 대선도 재수하겠다 지금. 하면서 재수를 한 만큼 철저하게 준비가 됐고 검증된 네. 후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2012년도 12월 달에 실패를 맛봤고 그러면은 재수를 하면서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까지 지냈던 과정들을 봤을 때 성공적으로 당을 이끌지 못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안철수 대표와의 화합을 못해서 분당의 과정에 이르렀고 당대표의 그 직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모셔왔는데 그렇게 모셔온 분이랑 또 지금도 불협화음이 나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도 종지부를 찍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검증됐다, 준비됐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다만 상대적으로 지금 처음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반기문 전 총장에 비해서 나름의 준비가 좀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지난 4년의 시간 동안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뭔가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줄 때만이 30%의 정태진 지지율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그 생각입니다. 확실한 메시지가 그러니까 구체제 청산인데 친일 세력을 포함한 그런 기득권 세력이 그의 청산 그걸 해야 혁명의 완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어저께 이제 책을 문재인 대한민국이 묻는다 문재인한테 네네네. 하는 데는 출판 개념회를 하면서 한 얘기고요. 어저께 저 책을 구하려고 저희도 이제 교보문고에 뛰어갔는데 아침에는 깔리질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와 있는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난번에 나왔던 어떤 공약을 이제 리바이벌 한 거는 뭐 괜찮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부 부활이라든가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 이런 것들은 뭐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아쉬운 점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 정액하고 얘기했지만 친일과 독재 사이비 보수 세력을 청산하는 것이 혁명의 완성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시즌2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노무현 정부 하면 뭐 많이 성공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또 어떤 부분은 편가르기 아까 우리가 플레리스 얘기를 했지만 편가르기 하면은 노무현 정부를 내 편 가르고 진영 논리에 따라가서 전국을 운영했던 그런 악몽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또 여기에서 어떤 정책도 그렇지만 여기 문재인 전 대표의 역사 인식에서 다시 한번 어떤 편가르기, 네. 그다음에 퇴행적인, 그러니까 다시 친일 세력을 지금 청산하는 건 사실 70년이 지나서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친일 세력은 그때 반민특위에서 청산을 끝냈어야 되는 건데 노무현 정부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와가지고 또 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본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자리에서 또 좀 설명할 자리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박성규 차관께서 오늘 총평을 해주시죠. 아니요, 아주 재밌고 좋았는데요. 예. 문재인 후보 한 말씀 드리면요, 검증은 안 끝났죠. 검증 받을 건 맞습니다. 또 하나 여론조사 큰 의미 없다는 거 우리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 봤잖아요. 영국에서도 봤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숙제가 더 많습니다. 여론조사는 원래 신기루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